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효율성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집착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인 행복맵이 도입되었습니다. 행복맵은 도시의 모든 데이터, 즉 대중교통 이용 패턴, 에너지 소비, 시민의 일상 활동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복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복맵은 날씨에 따라 알맞은 옷차림을 조언해주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시해주며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음악까지 추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복맵은 공원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뒤 공원 내 사람들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일정한 거리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공리주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쾌락이 분배를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조금만 자리를 옮기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디어가 탁월해 보였습니다. 공원은 평온을 유지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자리를 찾아다니며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행복맵은 즉시 시스템을 가동했고 많은 시민들이 연이은 조금만 자리를 옮기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민들도 웃으며 자리를 옮겼지만 곧 이런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행복은 극대화되었으나 일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편 공원 주변의 카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철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벤담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그도 웃을 수밖에 없을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일부는 행복이 아닌 필요한 여정에 처하게 된 거지. 공리주의 참으로 흥미로운 모험이야. 결국 공리를 위한 행복맵의 조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정부는 행복맵이 운영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원했고 진정한 행복은 데이터를 넘어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 그리고 소소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해프닝은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판단의 복잡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스템과 데이터는 효율적이었지만 인간의 행복은 때때로 측정할 수 없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한 작은 마을에 철학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항상 세상의 비밀을 탐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토끼는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고 이는 토끼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토끼는 휴미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토끼는 마을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 연결고리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휴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땅이 젖는 것도 그냥 우연한 것인가요? 토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비가 땅을 적신다고 믿는 것은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땅이 젖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먼은 우리가 이 두 사건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그때 마을에 빵 굽는 아저씨가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 내가 빵을 굽기 위해 항상 가마를 덮이는데 그러면 빵이 항상 익지요. 그럼 그것도 그냥 습관일 뿐인가요?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휴먼은 우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경험에서 나온 상관관계를 볼 뿐이에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마을의 아이들은 뒷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토끼 아저씨, 그러면 우리가 매일 노는데 하늘이 파란 건 그냥 우연인가요? 토끼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때문이라는 과학적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이들 말대로 하늘이 파랗게 변하는 것이 무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휴메 이론은 우리의 경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점점 많은 마을 사람들이 토끼의 이야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이상하게 느꼈던 휴미 회의론적 인과관계 이론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근원과 과정을 더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휴미의 철학을 통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마을에 전파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토끼는 세상의 복잡함 속에 숨겨진 철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재미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키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곤 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도덕과 올바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키 할아버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과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서로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지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던 젊은이 두 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로미와 리였답니다. 둘은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고 둘 다 정의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말다툼을 했어요. 로미는 우리에게는 당시 왕이 내려주는 법이 곧 정의야라고 주장했고 리는 아니야.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우리 안에 내재된 더 고귀한 법이 있을 거야. 하고 맞섰죠. 로미와 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의 현자 타마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타마스는 그 유명한 자연법 이론을 논하던 성자였죠. 그는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두 청년은 드디어 타마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자님,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타마스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을 믿으시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라네. 그러면 자연법이란 무엇인가요? 리가 물었습니다.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법칙이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하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 로미가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저 법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자 타마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인간은 결국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지혜를 찾아야 하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이해에서 출발하네. 두 청년은 타마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후로 로미와 리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자연법 사랑과 이해를 따르기로 결심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변화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답니다. 아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시 쉬더니 이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자연법을 발견하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키 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보다 더 빛나는 모험을 꿈꾸며 서로 자신들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리바이어던을 깨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거대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홉스의 심오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농작물을 몰래 훔치거나 서로의 가축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일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끝없는 투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인 현자인 윌리엄이 마을 중앙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윌리엄은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며 그 위대한 책 이름을 리바이어던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몇 시간이고 혼자 떠들어대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의 강력한 권위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치열하게 싸울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끝없는 다툼을 멈추게 할 방법이 진짜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서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린 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권위 있는 리더를 뽑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 각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정의를, 또 다른 이는 평등을,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논쟁이 끝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중앙 권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회장이라고 부르며 마을의 모든 중요한 규칙과 결정을 내려주는 존재로 정립했습니다. 의회장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차 마을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남의 농작물을 훔치지 않았고 서로의 가축을 차지하려 끝없는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옛날의 윌리엄이 처음으로 제시한 그날 밤을 회상하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담긴 거대한 나무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 나무 조각상은 별빛에 빛나는 거대 할리바이어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그 작은 마을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었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것을 전해 내려갔습니다. 오늘날도 그 장소를 찾은 여행자들은 그 재미있고도 심오한 옛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 속에서 리바이어던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하곤 합니다.